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모레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모두 9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동시에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에 결론도 함께 나오게 된 겁니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에 대한 망신주기식의 표적 감사 등을 했다며 탄핵 심판에 넘겨졌는데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한 많습니다.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쟁점이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두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헌재가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오후 평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다음 주 후반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사실상 3월 중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판결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매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 평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역대 대통령 사례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최종 변론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1일 만에 판결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최종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에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변론 기일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 사유를 반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 데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이 크게 달라 평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거나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까지 탄핵 심판 변수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 시선이 탄핵 심판 선고로 쏠리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개별 의원의 헌재 밤샘 시위를 넘어 당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장외투쟁 없이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선고 전 전반적인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촉구 비상체제에 돌입한 만큼 똑같이 장외투쟁으로 맞불을 놓자는 목소리가 적잖았지만 야당처럼 행동에 나서진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투쟁을 하거나 장외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를 압박하는 야당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점도 주된 이유로 들었는데
탄핵 심판 선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장외로 나가는 건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열어뒀습니다. 실제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헌재의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 입장을 넘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각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재의결을 거쳐서 다시 탄핵 소추를 하든지 아니면 각하시켜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대한민국 법 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여당 지도부가 강경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요구엔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 고심의 흔적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가거나 일부 의원들은 머리를 깎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 초선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취지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데 내란 속에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 상임위원장들과 사선 중진 의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고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연대 단식에도 돌입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 금요일, 즉 14일까지 헌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말엔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할 거라는 우려도 터져나오는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사실상 이번 주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으로 보고 장외 여론전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거대 야당이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에만 매달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란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거리 정치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당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장외 집회 전략을 논의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전이 거꾸로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튿날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탄핵 선고를 앞둔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이 주목받는 이른바 관저 정치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말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게 다였다는 하루 전 설명보다는 더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더 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의식한 거로도 풀이되는데 대통령 메시지가 당을 통해 전원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저 정치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석방만 됐을 뿐이지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고 탄핵 선고를 앞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대통령을 찾아가며 괜한 오해를 사는 건 자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여러 억측을 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좀 절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무슨 무죄 판결이 난 거 아니잖아요. 자중하고 근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고.
국민의힘은 국민만 생각하겠다는 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탄핵 선고 전까지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할 거로 보이는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의원들 개별 활동의 수위가 여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모두 탄핵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틈을 타서 여당은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대가를 치를 거라고 재차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과 도피기에도 만들어줬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싸잡아 비판했는데 두 사람을 실제 탄핵할지 여부에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데다 일단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집중할 때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총장 탄핵 검토를 고리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건 법원인데도 민주당이 검찰 탓으로만 돌린다며 이재명 대표 재판을 고려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갑자기 법원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것이든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애꿎은 검찰만 때리는 것은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간 민주당의 29차례 탄핵 시도로 국회가 지출한 탄핵 심판 비용이 4억 6천만 원이라며 세부 내역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구체적인 집행 명목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친야 성향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질수록 여당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 심판 결론에 따라 비판의 화살이 다시 야당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추가 탄핵 여부를 둘러싼 야당의 고민이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위헌 소지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 판단과 달리 재작년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가 즉시 항고에 나선 사례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석방 지휘와 함께 즉시 항고를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과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을 했는데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법조계 논쟁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지휘 결단의 배경으로 즉시 항고의 위헌성을 언급했지만 과거 검찰 조직 전체가 같은 판단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울산지방법원은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마당에 이제 더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지 않느냐며 구속 취소를 청구하자 인용했는데 울산지검 검사가 같은 날 즉시 항고를 한 사실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멈추는데 당시 검사는 즉시 항고와 함께 석방 지휘까지 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던 면이 있다며 이례적인 경우인 만큼 이번 사건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선의 즉시 항고 사례가 많지 않아 검찰 차원의 판단 기준은 만들어지지 못했던 거라고도 했는데 즉시 항고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한현직 부장검사는 구속 취소 즉시 항고에 대해선 명시적인 헌재 결정례가 없는 상황에서 유추나 확장 해석으로 미리 포기해버리는 건 검찰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조직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건 앞으로 구속기간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 건지 일선의 실무적인 고민이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대검찰청도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8살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찰은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서 내일 A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대전경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던 김하늘 양을 유인해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모레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계속해서 예상을 깨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는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하고 17일까지 변론을 일단 안 잡고 평일을 이어가겠다고 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무래도 구속 취소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평일은 이어가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이 탄핵에 나섰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마치 감사원이 국정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었어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표적 감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가 집요했었고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좀 불공정하게 감사를 했었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도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불기소 처분 과정이 석연치 않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기자회견 과정에서 마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이렇게까지 빨리 할 줄은 몰랐던 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장 먼저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먼저 선고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아마도 이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거나 결정문 작성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과정에 있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들에 대한 결정문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정문이 작성이 완료됐는데 굳이 선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선고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선고가 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뭐 같이 확실시 되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통상 최종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에 선고를 내렸던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교를 해보면 사실 오늘이 딱 2주가 지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번 주 금요일이 좀 예상이 많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선고 날짜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예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14일 날 선고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늦어도 내일까지, 물론 내일까지 꼭 예고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간의 관례를 봤을 때 그리고 어떤 탄핵 사건보다도 중차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그래도 예고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에 내일도 예고가 안 된다면은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데 우선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끝나고 나서 14일째 되는 날이 오늘인데 만약에 늦어진다. 그 14일이 아니더라도 늦어질 경우에는 전체 최장 시간을 보더라도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헌재가 고심을 하는 건 좋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뒤에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빠르게 수습하는 것도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도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3월 14일까지는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평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결정문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뭐 지연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좀 굉장히 국정이 불안하고 실은 외환시장이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치솟을 줄 몰랐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후에 굉장히 불안하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해서 이거 지금 국정이 더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분열돼서 한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빨리 평의를 마치고 의견서를 빨리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이게 만약 다음 주로 연기될 경우에는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굉장히 극도로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비슷한 말씀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전에 예고하지 않고 오는 14일 당일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고를 해야 된다. 이번 14일 금요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번 주말을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이번 14일 선고는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하루 전에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두 시간 전에도 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법률상에서는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탄핵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 존중과 관련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예고된 기간 하에 시간을 가지고 선고를 하는 게 사실 합당하지. 만약에 헌재가 그렇게 불에 콩 뽑듯이 급격하게 한다면 아마 국론 분열은 더 심화될 거예요. 박지원 의원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혼란을 가중시킬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절단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시기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의원들이 서로 자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물론 양측을 지지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은 국민들이 자발적인 그러한 여론에 의해서 거리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또 부추기는 것도 정치권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단식에 들어갔고 또 삭발투쟁을 했고 그리고 밤샘 농성을 탄핵 때까지 이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의 그러한 장애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장애투쟁에 24시간 릴레이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헌재의 판단에 헌재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 정치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헌재는 무엇을 가장 고심하고 있을까? 일각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기 위한 평의를 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던데요. 일단 평의는 열고 있을 건데 문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나오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론이 절반으로 쪼개져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만약에 6대2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8대0으로 가고자 헌법재판관들이 수기를 할 것 같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어떤 바램을 좀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또는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그만둘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끌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사에 따라서 조금 지연시키는 전략을 헌법재판관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결국 국정의 안정과 국민의 혼란, 분열을 막고 헌법과 법치를 세우는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수의 의견이 있어서 또 별개의 의견이 있어서 추가 의견이 있어서 결정문을 쓰는데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리고 연구관들이 또 TF팀을 이뤄서 또 헌법재판관들을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최근에 경찰들이 가포 비상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주변뿐만 아니라 종로구라든가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법원 주변까지도 굉장히 가포 비상을 발령해서 비상 경계태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결 선고한 것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징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을 아직은 배제할 수 없고, 늦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 4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틀 연속 이렇게 중요한 선고를 내리기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만장일치였는데 이번에도 만장일치를 위해서 조금 더 고심할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당연히 만장일치를 위해서 평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안 되더라도 결론이 안 날 때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볼 때 만장일치를 향한 결론을 추리는 과정도 있겠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된 사유 중에 하나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됐거든요. 물론 헌재는 발표를 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수사 조서를 받은 것은 없다. 검찰과 경찰의 조서를 확보했는 건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정당성, 그거는 곧 공수처 외에도 검찰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시간을 더 쏟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헌재는 이미 검찰 조서나 경찰 조서를 증거로 이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논의하려는 데 더 시간을 쏟을 것이고, 판결은 8대0이든 6대2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지금은 이제 헌재의 시간에서 헌재가 결정 내리는 대로 수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탄핵 사건을 윤 대통령보다 좀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다가 요청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선고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8대0으로 인해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정말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좀 권위가 낮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최상목 대행을 대화의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라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 행정안전부까지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할 관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서 그런 각부를 통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로 하여금 탄핵을 기각시켜서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같이 하거나 또는 달리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인접한 시기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마한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헌법재판소법에 시간의 기한을 정하는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언제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오로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심을 하고 있다 표명한 만큼 고심은 더욱더 할 겁니다. 하지만 마냥 시간을 끌 수만큼은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지는 부담도 굉장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그리고 야당의 압박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이러한 마흔역 재판관에 대한 임명 압박도 헌재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장애 여론을 주도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심사숙고를 하겠다고 한 만큼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야당은 지금 마흔여 재판관뿐만 아니라 명태균 특검법도 여론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시간에 좀 더 맡기는 그런 좀 성숙된 모습을 야당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뭐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바로 권한대행에서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 소추할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탄핵 소추를 통해서 민주당이 얻을 이익도 없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고발은 하되 아마 탄핵 소추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고발은 했습니다만 탄핵은 하지 않았잖아요. 일단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까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이 돼버리면 그 뒤로부터는 조기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가 민주당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란다 원칙과 관련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때 불이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소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아니에요. 미란다도 성폭행범으로서 있었지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 다른 내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했던 군인들, 뭐 경찰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만 공소기각 판결 받고 편히 쉴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법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만발을 가해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조차 안 해서 바로 풀어져 버렸고 결국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대로 직무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심우정 총장 탄핵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신호다. 그리고 장동영 의원이 야당의 줄 탄핵에 세금이 4억 6천만 원이 쓰였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실 민주당은 저는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9번의 탄핵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탄핵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오로지 가는 겁니다. 부처의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검찰총장, 물론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즉시 항고를 통한 대법원의 판단을 안 받아본 상급 부분의 판단을 받아서 판례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일각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오히려 탄핵을 하겠다? 그거는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민주당이 나서서 정말 그러한 법에 대해서 정말 위헌인지 아닌지 나서서 먼저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혼란을 준 형사소송법상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다른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처럼 즉시 항고가 위헌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위헌인지 아닌지 민주당에서 나서서 그러한 우려를 해소한다면 얼마나 국민들부터 박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으로 자꾸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와 국민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사회적 비용이 더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탄핵을 한다면 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그리고 밤 9시에 비상의총을 또 하는 것으로 밤에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천막을 치고서 의총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내란까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주 되나지 구속 취소돼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저로 여당의 최고 실세들, 쌍권총이라고 하는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가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각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요, 관저에. 그래서 대통령의 명을 받고 뭔가를 행사를 하고 있고 사실상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습니다만 여당의 대표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 대통령인 것처럼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행해하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들이 당연시하고 정당화된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구속 취소가 되니까. 그래서 합법과 불법, 위헌과 합헌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진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최고의 환율이에요. 그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외화 자재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이후에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치 탄핵시켜서 세금이 얼마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빨리 신속하게 선고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을 하고요. 일부 의원들은 삭발식도 했고 지금 단식 중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전 시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물론 권성동 대표의 개인 의견이지만 말이 좀 과격하고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좀 그런 부분도 좀 자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광화문 집회가 얼마나 교통을 마비시키고 얼마나 큰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분을 자제해달라는 거고 그렇게 광화문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하면은 국회의원들만 나오겠습니까? 그 지지자들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혼란이 얼마나 가중되겠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말씀하시는데 주식시장은 선행시장입니다. 물론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당시에 시장에 주는 충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주식시장은 미국 트럼프 말 관세전쟁에 의한 겁니다. 미국 시장이 자체적으로도 관세전쟁에 의해서 미국의 물가가 뛰것을 우려해서 내수 침체를 우려해서 미국 시장도 어저께 폭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오늘 온전히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가 국내 주식시장에 100% 온전히 갔다. 이거는 조금 너무나 과다 해석이고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은 민주당이 정말 그런 우려를 한다면은 그러한 주식시장이나 실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빨리 나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거에 맞는 거지. 그래서 국회로 돌아오셔야지 광화문 한복판에 가서 어떻게 여야정 협의체를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추경을 하고 어떻게 민생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대한 그런 권성동 대표의 발언은 다소 조금 과한 면도 있지만 올바른 지적이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개별적인 의원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왜? 의원들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장애 집회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의총이라든지 여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맞불 집회를 열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릴레이 시위를 개인 자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대응은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별 의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지난 3.1절이든 그 전에 2월 말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서도 당 차원에서 나서야 된다. 당 차원에서 그런 집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서도 당 지도부는 그건 안 된다. 당 차원에서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집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했고 당 차원의 공식적인 집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없고 개별 의원 등의 참여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석방 뒤에 좀 여당이 더 강경해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도 좀 웃긴 게 아니 집회 다 나가면서 이건 당 차원이 아닙니다. 개인 자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 당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정광훈 목사라든가 전한기 씨가 집회할 때 우리 국민의힘 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사람들이 더 많이 참가했습니다. 라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민주당은 그간에는 헌법기관을 믿고 검찰을 믿고 공수처를 믿었고 가급적 법치를 믿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해버리고 구속 취소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마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굉장히 강한 어떤 서부지원 폭동 같은 어떤 행위를 말미암아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헌법기관을 믿었던 민주당이라든가 제대로 된 국민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슨했던 부분을 경계감을 갖고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국민의힘과 똑같은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집회라든가 뭐 삭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보고요. 그만큼 법치주의와 헌법에 대한 더 존중하는 그런 생각들을 모든 국민이 갖고 있다는 것을 좀 힘으로써, 세력으로서 보여주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 단식도 하고요, 오늘 삭발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천막에서 또 여러 가지 발언도 내놓을 텐데, 이런 야당의 움직임 그리고 여당의 대응, 향후 여론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장애 여론전이 가격해지겠죠. 아마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 지지층들이 또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은 국민 분열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리고 탄핵 이유를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린 부분이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구속 취소가 됐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걱정을 한다고 했다면은 국민은 모든 국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주시고, 야당도 이재명 대표 1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당이 개별 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 그건 물론 야당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지금도 다시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여론전을 부추겨서 국민 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중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느슨해졌던 야권이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사실 그동안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 등 갈등 조짐이 있었던 건데 좀 들어간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면 민주당이 불리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좀 느슨하고 경계감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결집하듯이 역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도층이라든가 평범한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광화문으로 나가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촉구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던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소신 있게 판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힘을 보태는 것이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미래를 생각하고 AI라든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면서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당장 구속 취소되어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지면서 마치 개선 정부처럼 자신이 마치 승리한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온 개선 장군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기세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걸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역결집을 통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어떤 내란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을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오늘 대장동 재판도 있어서 법원을 찾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심우정 총장 탄핵을 추진하니까 왜 법원에서 뺨을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에 보여준 법망을 회피하는 그런 법 기술은 정말 현란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는 과정도 누구나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대규모 증인 신청, 그리고 대규모 자료 요청. 그렇게 해서 증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이 연기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간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계속 부당하다고 했고, 하지만 검찰 개혁을 누가 앞장섰습니까? 민주당이 앞장섰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불안전한 수사권 문제로 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당당히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마치 야당이 지금 자꾸 호도해서 구속 취소가 죄를 면제시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변론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지만 탄핵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달라.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용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은 취소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겠다고 한 이상 불구속 재판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가 야당이 호도하듯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화됐다.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반론하신다면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안 받았습니까? 영장을 안 받았습니까? 재판을 안 나가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 이건 뭐 전혀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특히 뭐 대규모 증인과 대규모 자료라고 하는데 그건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신문 기회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불필요하게 너무나도 많은 수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참고인이라든가 증인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간 지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특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전혀 논란이 될 수가 없고요. 또 구속 기소를 했을 때 구속 시간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와 검찰이 같이 수사를 했는데 서로 경쟁하다가 공수처가 사건을 받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넘어가서 또는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로 넘어가서 기소가 되면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겨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그 박세현 본부장 등이 굉장히 항의를 했던 사건이고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기 위한 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조그만 행동들이 모여서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결과를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건 뭐 검찰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기 침체 우려를 부인하지 않고 과도기라고 언급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가계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그룹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가 2.08%,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가 2.7%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하락하며 2년 반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The market reacting negatively to a lot of volatility in terms of policy outcomes. It's just the range of outcomes in the short term is starting to widen to a point where investors are uncomfortable.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그런 예상을 싫어한다며 과도기라고 언급한 데 따른 여파입니다.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제조업을 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re you worried about a recession? Maria Bartiromo asked you and you kind of hesitated. I'll tell you what, of course you hesitate. Who knows? All I know is this, we're going to take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tariffs.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들도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서 향후 물가 상승과 가계 재정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1년 뒤 인플레이션 예상치 중간값은 2.9에서 3%를 쭉 유지해오다 3.1%로 전월 조사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향후 1년간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가구의 비중은 27.4%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인플레이션 대비를 위해 내릴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서 연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대형은행도 속속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극단적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종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을 종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휘청였고 원화값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파랗게 질린 채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2%대로 급락했는데 이후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가까이 오른 채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증시와 원화값이 빠진 건 미국 경기 우려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겁니다. 나스닥은 무려 4%나 폭락해 2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기를 겪는 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실제로 어떤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위험을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다는 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여파가 덮치면서 우리 시장도 출렁인 건데 내림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미국과 달리 그동안 못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미국 침체 이슈가 우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표로 확인된다면 우리 시장도 크게 휘청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불확실성 속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던 식품 기업들이 차례로 복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입점 점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급기야 자체 단말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입점업주가 직접 설치한 결제 단말기입니다. 원래 판매 다음 달에 정산을 받는 구조인데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자 이처럼 자체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영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홈플러스 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운영은 해야 되는데 자체 포스를 쓰면 나중에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 홈플러스는 식품 입점 점주부터 오는 14일부터 50%를 지불하고 순차적으로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3월분에 돌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한 약속이라든지 어떤 공지라든지 저희가 안내를 받은 사항은 아직까지 딱히 없는 것으로. 납품을 중단했다가 돌아온 동서식품과 팔도 등 식품업체들은 입금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공급을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은 납품업체와 입주업체 대금, 임직원 월급까지 총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3년도 매출 약 7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매출은 약 5,700억 원. 홈플러스는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사태 해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일단 14일까지 납품 입점 업체들과 세부 계획을 공유한 뒤 1, 2월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정상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달 겨우 운영비만 해결하는 수준이어서 변수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대금 지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과 일부 사업 매각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거나 오프라인 사업 매장에 대한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와 당분간 홈플러스를 둘러싼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세청이 홈플러스의 대주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과 2020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홈플러스 자금 이슈를 고려하면 국세청이 폭넓게 특별 세무조사 수준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서 조종사가 소속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의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중대한 직무유기와 지휘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일정 기간 비행을 정지시키거나 비행 자격을 박탈하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공사장 지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이문동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곳곳에 철근이 드러나 있는 공사 현장. 구급대원들이 부상자에게 응급 조치를 합니다. 아침 8시 10분쯤 서울 청담동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발 사고는 근린 생활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이곳 공사 현장 지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8층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 3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다리를 크게 다치고 또 다른 1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중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지하에서 산소 용접기로 철근을 자르다가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지하 8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이제 LPG 가스통 폭발로 인해서 다친 걸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강남구청도 해당 공사장의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인근 건물에 대해서도 폭발 영향이 없는지 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서울 이문동에 있는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공사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인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차에서 쇠파이프를 내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의 장례는 유가족이 마음을 추스르는 대로 조용히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계의 동료들은 휘성과 추억을 곱씹으며 추모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시점과 원인을 파악합니다. 휘성의 장례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휘성의 소속사는 유가족이 큰 충격과 슬픔에 장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음이 추슬러지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유족 뜻에 따라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NS를 통해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윤민수는 나중에 다시 만나 또 함께 노래하자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가수 버벌진트는 함께했던 순간들 모두 영광이었고 고마웠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휘성과 KCM 합동 콘서트는 갑작스러운 비보로 취소됐습니다. 생전 SNS에 마지막으로 올렸던 콘서트 관련 게시글엔 많은 팬이 댓글을 달아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찬반 여론전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로도 번졌습니다. 특히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서 탄핵 반대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홍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자유 게시판을 누르자 대기 순번이 1000번이 넘습니다. 겨우 들어가도 접속자가 많아 페이지를 불러오는데 꽤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어렵게 들어간 게시판에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줄지어 올라와 있습니다. 찬반 집회가 온라인상으로도 번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동 프로그램 매크로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일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매크로를 이용해 헌재 자유 게시판에 탄핵 반대 글을 올리는 방법이 소개됐는데 작성자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사기 탄핵 각하하라 등의 문구가 자동 삽입된 탄핵 반대 글이 게시판에 등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실제로 지난 9일부터 게시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었는데 이 가운데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가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매크로 이용을 막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IP 접속도 차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헌재 게시판 이용량 폭증과 매크로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재 게시판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봄 기운이 짙어가고 있지만 연일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밤부터는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공기질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 속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봄철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모레 선고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또 헌재는 같은 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도 선고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자가 안개 속인 가운데 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도 아직 잡히질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빠른 탄핵 심판을 촉구해왔습니다. 최근엔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도 변론이 일주일 가까이 일찍 끝난 만큼 조속히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만약에 이제 탄핵을 인용하는 파면하는 결정이 내올 경우에는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선까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복귀가 빠르게 결정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고심이 깊어진 모습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 계엄 사태가 얽혀 있다 보니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모두 변론 재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별로 심리를 마친 뒤 의견을 취합하는 순서만 남았다는 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앞서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지 한 총리 선고 시기와 순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 폭력 시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 시한인 오는 15일에 맞춰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모두 탄핵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틈을 타서 여당은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대가를 치를 거라고 재차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과 도피 기회도 만들어줬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마흔역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싸잡아 비판했는데 두 사람을 실제 탄핵할지 여부에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데다 일단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집중할 때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총장 탄핵 검토를 고리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건 법원인데도 민주당이 검찰 탓으로만 돌린다며 이재명 대표 재판을 고려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갑자기 법원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것이든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애꿎은 검찰만 때리는 것은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간 민주당의 29차례 탄핵 시도로 국회가 지출한 탄핵 심판 비용이 4억 6천만 원이라며 세부 내역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구체적인 집행 명목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친야 성향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질수록 여당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 심판 결론에 따라 비판의 화살이 다시 야당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추가 탄핵 여부를 둘러싼 야당의 고민이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헌재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인용을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홍배, 김문수, 전진수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천막 농성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장외투쟁이나 단식 같은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에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국회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도부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여당은 공식 회의를 중심으로 입장을 밝힐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나온 증언을 중심으로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공방을 짚어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16명 가운데 유일하게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인물이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입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법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 더 나아가 국회 무력화 목적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핵심인데 국회에 이어 헌재에서도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작까지 언급하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고 변론 내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끌어내라는 지시가 탄핵 심판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토시 하나로 변론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사실상 직접적인 증언을 거부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까지 검토하게 될 헌법재판소가 끌어내라는 지시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격돌했습니다.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재판부는 다음 달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고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심 무죄 판결 석 달여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 기일인데 혹시 일자 있으신가요?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이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와 같은 이 대표의 의미 없는 언어 습관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잘못된 기소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아직 검찰 수사를 받는 위증 공범 김진성 씨를 거미줄에 걸린 나방 신세로 비유하며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의견에 따라 항소심 법정에선 김 씨의 위증 내용이 담긴 법정 증언과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이 재생될 예정입니다. 항소심 선고 시점도 관심인 가운데 검찰은 한 차례 공판으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고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때 정해질 증인 채택 여부와 절차 진행 방식에 따라 선고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수도권에 올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7배가량 올랐습니다. 오후에는 공기질이 나아졌지만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다시 나빠집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지에 뒤덮인 하늘 아래 도시의 건물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어둡고 희미합니다. 뿌연 먼지가 내려앉은 거리 속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제 유입된 스모그에 더해 밤사이 대기가 정체하면서 국내 오염물질까지 쌓여 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진 겁니다.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고 경기와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때 경기 김포와 충북 제천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4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인천 동구 108 마이크로그램, 서울 구로구도 92 마이크로그램으로 최근 한 달 평균 농도와 비교하면 최대 7배까지 높았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올라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황사가 문제입니다. 중국 북동 지역에서 연일 황사가 발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내일과 모레 사이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11일부터 내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황사가 발원해 12일 오후부터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13일에는 4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황사는 이동하는 동안 만주나 바레만 근처에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양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1차 황사 발원지인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추가로 또 황사가 날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스모그의 황사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의 공습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외출할 때 특히 노약자들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월 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10일까지 수출이 1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조업 일수가 0.5일 줄어든 점을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2.3%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등 7개 대형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 1,00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들 주가는 2%대에서 최고 15% 이상 일제히 급락하며 시총은 총 1,129조 원 감소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이 미국을 방문해 자동차 등에 대한 추가 관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못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회피 타개책을 놓고 일본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경제수장인 무토요지 경제산업상이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무토 경제산업상은 미국 측에 자동차와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免れたい、いわゆる除外してほしい旨はお伝えをしたところです。ただそれについて、じゃあ明日から日本を除外するという話ではなってません。 미국 측은 오히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토 경제산업상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관련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피했습니다. 本件の具体的な内容、計画についてはですね、これは民間の関係者において検討調整が進められていくものと承知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당장 미국 시간 10일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다음 달 2일 자동차 관세 대상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 총액 가운데 자동차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만큼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引き続き日米で協議がなされていく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して、その方法等につきましては両国の事務レベルで議論していくこととなる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일본.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에도 관세 부과에 완강한 입장을 이어가면서 뾰족한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열고 광물 협정과 휴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충돌 이후 첫 공식 접촉인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찾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지금도 방어 관련 정보는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에서 불발된 광물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측은 광물협정과 함께 전후 안보보장 절차, 영토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공중 해상 휴전 방안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공격을 멈추고 포로를 교환하며 신뢰를 구축한 뒤 광범위한 평화협정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진 않지만 회담을 하루 앞두고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추구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러시아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На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ях мы неоднократно с вами слышали заявления, что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ждут демонстрации со стороны украинцев желания идти на мир. 백악관 파국 후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사우디 회담에 기대감을 내비친 가운데 미국이 어디까지 양보를 요구하느냐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1일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 공세를 가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보로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이날 새벽 4시쯤에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이 시작됐다고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보로비오프 주지사는 현재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주거용 아파트 7채가 파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된 지 이튿날 육군과 미군이 함께 헬기로 강습해서 진지를 점령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우리 군 대대장이 연합병력을 운용하면서 역량을 한층 키우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상공에 나타난 수리온 헬기 석 대. 동시에 공터 한복판에 착륙합니다. 미군 한 개 팀이 먼저 엄호하고 그 뒤로 우리 육군 한 개 팀이 나와 작전지로 이동합니다. 육군 1사단 한 개 대대와 한 개 중대로 구성된 미 스트라이커 여단이 대규모 강습 훈련을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적이 구축해놓은 지역을 헬기 기동으로 기습 침투해 진지를 확보하고 역습에도 대비하는 작전이 전개됐습니다. 헬기로 하늘에서 땅으로 기동한 우리 육군과 미군은 곧바로 목표 지역으로 이동해 진지 점령 과정을 진행합니다. 장병 400여 명이 참여한 훈련에서 한미 양군은 진지 침투와 대항군 교전까지 내내 함께 기동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엔 우리 군 대대장이 미군 중대를 통제하면서 작전을 주도하는 과정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양국군의 전투 수행 노하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s part of this exercise, this has been a fantastic learning opportunity for both myself and my soldiers to increase interoperability and to strengthen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같은 날 해군은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 터미널에서 육군과 경찰, 소방과 함께 화생방 위협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여객 터미널에 미상의 비행 물체가 추락했을 경우를 가정해 초동 조치부터 최종 제독 작업하는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연합연습 첫날 탄도미사일을 쏘아댔던 북한은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이라며 이틀 연속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국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던 조선시대 병품과 여성의 홀레복인 화롯이 우리 보건기술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리움미술관과 단국대 박물관이 참여를 했는데 사립미술관이 해외 유물을 복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의 일종인 독과 급제다를 위해 평안도 감사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급제자 일행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 평양성 부병무에서 열린 잔치에 참여하는 과정을 정교하게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한 박물관이 소장 중이었는데 병품이 낱장으로 보관돼 있었고 훼손 상태가 심각해 그림의 순서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없어진 귀하장이 있다든지 그림의 하단 부분이 전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없는 부분을 저희가 가필이나 가채를 하지 않는 상태로 어떻게 그림과 잘 묻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홀레복인 화롯입니다. 옷의 형태와 직물, 색상을 먼저 확인한 뒤 일일이 복원과 보존 처리를 마쳤습니다. 원형을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손상 원인을 최대한 제거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이 화롯의 아름다움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복원된 두 작품을 소장한 미국의 피바디 액세스 박물관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교 수립 이후 우리 유물을 정식으로 사들여 왔습니다. 2003년부터 한국 전시관을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우리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전시해 왔습니다. 그 세계 여러 그 소장 기관들에게 그 보존 처리 그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에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존 처리하게 된 피바디 에섹스의 이런 평양 감사 도가 급제자 환영도라든가 화롯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국외 소재 문화유산 재단을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유물이 복원된 사례는 10개 나라 58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립미술관이 사회공헌의 하나로 복원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지난달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최 측인 한문화진흥협회는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한 앙코르 프로젝트를 계기로 두 나라의 문화적인 유대감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인 대한항공이 41년 만에 태극마크로 대표되는 기업 이미지 CI를 바꿉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오후 서울 강서구 본사 경납고에서 라이징 나이트 행사를 열고 임직원과 취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CI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로고는 대한항공의 상징인 태극마크와 대한항공의 영문명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이 됐는데 대한항공을 상징하는 고유의 태극마크는 교체 대신 변화를 선택해서 짙은 파란색 단색을 사용했습니다. (1978년)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우리나라.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고준위 방패장은 아직 없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를 앞두고 있어 이대로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네, 사용 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 내용과 앞으로 절차는 무엇인지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방사성 폐기물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종류도 여러 가지라면서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30%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됩니다. 원자력은 적은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발생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의 이용 시에 방사선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 열과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크게 고준위 방패물, 중저준위 방패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대부분이 원전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함에 따라서 의학, 산업 분야에 많은 방패물들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사용 후 핵연료 그리고 작업자들이 이용하는 오염된 장갑, 신발, 그리고 암초에 사용된 방사선 물질들이 방패물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고준위 방패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를 고준위 방패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네,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울진 영덕을 시작으로 해서 방패장 부지 마련을 논의를 시작한 이래로 40년 만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이렇게 제정됐습니다. 예.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으로서 원자력 발전부터 방패물 관리까지의 전 주기를 완성하는 명실상부한 방패물 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특히 지난 40년간 방패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원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던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제정된 특별법은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 처분하기 위해서 처분시설과 유치 지역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런 절차법이고요. 부지 선정 절차,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이런 관리위원회가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처분시설의 운영 시점을 2060년까지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또한 부지 선정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근거, 또 하나는 유치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해서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술 연구를 위해서 지하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고준위 방패물 관리 사업자로 하여금 우리 원자력 환경공단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리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원자력 환경공단은 2009년에 설립된 국가 방패물 관리 전담 기관입니다. 예. 현재 경주에서 중저준위용 방패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특별법에 고준위 방패물 관리 사업자로 법적 지위를 저희가 받음으로 해서 고준위 방패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처분시설 건설과 운영, 그리고 지하 연구시설 건설 운영을 통한 핵심 기술 확보,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등 고준위 방패물 관리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 특별법이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22대 국회에 와서야 결국 만들어졌는데 이 긴 시간이 걸리는 동안 과제가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네. 시급한 건 뭡니까? 예, 다음 주쯤이면 이제 이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요.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이 시행령이 이제 시행하게 되게 되는데 예. 먼저 시행령을 제정해서 법률에서 위험한 유치지역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고준위 방패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요.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제청해서 나머지 위원 8명은 위원장과 국회에서 각각 4명씩 이렇게 추천하게 되고요. 실무적으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금년 내로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공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부지 선정이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준공 목표 시점이 2060년이라서 35년 남은 셈인데 맞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제일 필요한 게 우선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적기에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1차로 부자급 지역 배제 요건을 공표를 하고요. 이후에 부지 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 기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심층 대상 부지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서 부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부지 선정 기간은 한 13년 걸리고요. 또한 유치지역 지원회를 구성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병행해서 부지가 선정되면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해서 각 원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패물을 반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태백에 지하 연구시설을 설치해서 관련 기술을 병행해서 개발하는 업무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2060년까지 연구 처분 시설을 건설해서 고준위 방패물을 지하 500m에 영원히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예. 방패장 기준 실증을 위한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부지로 강원도 태백이 선정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은 왜 필요한 겁니까? 네, 고준위 방패물은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안전한 관리 방법으로 지하 500m 깊이의 안정된 안반에 영구히 격리하는 심층 처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하 연구시설은 지하 500m 깊이의 고준위 처분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지하 안반, 지하수 이동 특성과 그동안 개발된 처분 기술 등을 실증 실험하기 위한 연구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유의 질 특성에 맞는 한국형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연구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연구시설이 태백으로 선정된 이유가 궁금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됐을까요? 네, 지난달 12월에 연말 12월에 태백 지하 연구시설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부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치지역 주민들의 수용성과 부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였습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 자율 응모 원칙하에 부지 공모와 지자체 유치 의향서를 받아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모 결과 총 7개의 광역 지자체,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강원도 태백시가 단독으로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단독 부지임에도 제안사 평가, 3개월간의 물리탐사와 시추 조사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태백시가 만장일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지하 연구시설을 유치해 주신 태백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태백에 만들어진 지하 연구시설이 고준위 방패물 처분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 이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에서 명시된 것처럼 고준위 처분 부지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모, 신청, 그리고 심층 조사, 주민투표 등을 부지 선정 기간만 해도 13년이나 소요되는 엄격한 기술적 규제, 그리고 법적 인하를 받게 돼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선정된 지하 연구시설이 고준위 방패장으로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가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태백 지하 연구시설은 시설 운영 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태백 연구시설 운영이 종료될 2050년경이면 이미 대한민국 어디에 지역에 고준위 처분장이 일부가 운영돼 있는 상태여서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지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된 거기이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되면 지하연구시설 부지를 시에 반납하게 되게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도 이미 지하연구시설이 많이 있는데 국내에도 또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하연구시설은 각 나라의 고유의 지질 구조 그리고 처분 시스템의 특성에서 오는 기술적 차이 때문에 해외에서 유사한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 나라만의 고유한 기술이 이렇게 필요한 실정에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1950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하연구시설을 운영해 왔고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37번째로 지하연구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4개의 지하연구시설을 운영하고 해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패물 처분 기술 수준이 선도국가에 비해서 한 67% 수준으로 지하연구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요. 이번 태백 지하연구시설의 부지 확보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그래도 포근한 봄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네, 내일 아침 서울 6도, 대전과 대구 4도로 오늘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대전 14도, 대구 17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겠습니다. 내일도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계속해서 정체되면서 내일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네, 여기에 오후부터는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곳곳에서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성큼 다가온 봄 날씨에 겨울 이불 정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두꺼운 이불을 정리하기 전에는 땀과 피부 기름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품에 따라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시면 좋고요. 먼지를 꼼꼼히 털어내고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진드기 방지 스프레이를 뿌리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진공팩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나치게 오래 두면 보건력이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진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